경북 영천 외곽 깊은 산 아래 작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 그곳에 혼자 사는 노모 이정옥은 오늘도 평소처럼 해가 지기 전 집 앞마당에 나와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허리가 굽은 몸으로 가마솥에 뚜껑을 힘겹게 들어 올리고 오래된 국솥에 끓인 보리차를 작은 주전자에 덜어 담는 일상.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없는 반복된 하루였지만 정옥은 매일 그랬듯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의 얼굴은 이제 먼 기억 너머로 희미해졌지만 어미의 가슴에 남은 체온은 여전히 그날처럼 생생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꼭 20년. 처음 몇 해는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울어주었고 몇 해는 교회에서 위로의 손길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문객도 잊히고 위로의 말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은 정옥은 이제 말이 아닌 꿈속에서만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 소리에 잠이 깨어 뒤척이던 정옥은 깜빡 잠든 사이 익숙한 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마루 끝에 누군가 서 있었고 희미한 달빛 아래로 흰 셔츠를 입은 청년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도 잠시. 그 얼굴은 분명 아들 민수였습니다. 놀라 일어나 손을 뻗으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입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다가와 그저 서럽게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 여긴 너무 춥고 너무 어두워요. 나 좀 꺼내줘요. 그 한마디가 끝나자 민수는 소리도 없이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정옥은 숨을 헐떡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의 전등을 켰습니다. 마룻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고 방문은 바람도 없는데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노파는 심장을 붙잡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옥은 아들의 묘소가 있는 뒷산에 올랐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안개가 자욱했고 발에 닿는 이슬은 짙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무덤 앞에 도착하자 정옥은 한참을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싸늘한 기운, 무덤 주변의 풀은 누렇게 시들어 있었고 어디선가 동물의 배설물 냄새가 났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듯 흙이 일부 꺼져 있었으며 묘비 주변의 돌무더기에는 까마귀의 털로 보이는 검은 깃이 엉켜 있었습니다. 민수야, 왜 이러는 거냐? 엄마가 뭐라도 해야 하니? 그날 이후로도 민수는 꿈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옷은 점점 더 젖어 있었고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으며 마지막에는 손을 뻗어 관 속에서 빠져나오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정옥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아이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옥은 그날 이후로 한순간도 편히 쉬지 못하셨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잠에 들면 또다시 꿈속에서 무덤 속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처음에는 젖은 옷에 슬픈 표정이었으나 날이 갈수록 얼굴은 핏기가 사라지고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으며 마지막에는 흙먼지에 덮인 채 양손으로 관뚜껑을 긁어내는 소리까지 생생히 들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이불을 걷어낼 때마다 정옥의 가슴은 눌린 듯
답답하셨고 손바닥엔 진땀이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부엌에 앉아 물을 끓이던 정옥은 문득 15해 전 마을 뒷산에 무덤을 썼을 때 마을 할머니가 건넨 한마디가 떠오르셨습니다. 정옥 씨, 산줄기 끊긴 자리에 무덤을 놓으면 영혼이 길을 못 찾아요. 그때는 그저 미신이라 여기며 흘려들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뼈속 깊이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더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정옥은 지팡이를 짚고 외투를 걸치신 채 마을 끝자락 외딴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집에는 평생을 무당으로 살아온 박만금이라는 여인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지간한 일에는 허튼 소리 안 하는 걸로 알려진 사람이라 정옥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문을 두드리신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박만금은 정옥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별다른 말도 없이 그녀는 문을 활짝 열어 젖혔고 부엌으로 돌아가 불을 지피지도 않고 바로 향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를 끓이거나 자리에 앉으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향에 불을 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애가 아직 떠나질 못했어요. 저기 정옥 씨 뒤에 서 있었어요. 그 말에 정옥은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감정이 올라오셨지만 눈물도 터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박만금은 향을 3번 흔든 뒤 초에 불을 붙이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무덤 자리가 나빠요. 산줄기가 입을 막았고 물길이 막혀 발이 묶였어요. 아이가 떠나야 할 길을 못 찾고 땅에 붙잡힌 겁니다. 그대로 갇혀서 부르고 또 부르는 거지요. 정옥은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20해 전 아들의 영정 앞에서 올렸던 마지막 인사, 그리고 엉겁결에 치렀던 장례식의 하루하루를 떠올리셨습니다. 아들의 관이 산 중턱에 묻히던 날 땅이 유난히 질척거렸고 비가 하루 종일 내렸던 기억이 너무 또렷하게 떠오르셨습니다. 판회하겠지요? 정옥의 입에서 그 말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박만금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향 끝을 손끝으로 눌러끄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그의 관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이제는 엄마 품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작은 숨을 깊이 들이쉬셨습니다. 그러고는 무겁게 떼어지는 발걸음으로 박만금의 집을 나서셨고 그 길로 묘를 함께 썼던 장례식장을 떠올리며 오래전 인연이 끊긴 장례업자에게 전화를 걸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옥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자리했습니다. 이 일은 해야 할 일이며 어머니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믿음이었지요. 산은 이른 새벽부터 깊은 안개를 품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 정옥은 무거운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서셨습니다. 주름진 손에 들린 등잔불은 바람에 몇 번이나 꺼질 뻔했지만 그럴 때마다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조심스레 불을 살려내셨습니다. 그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걸음은 느렸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속에선 이미 오래전 작별을 고했던 아이와 다시 마주할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묘소에 도착하니 전날 약속한 대로 오래전 장례를 맡았던 장례업자 정판식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을 묘지기를 겸하던 이노인이 삽 2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인사도 없이 눈빛만 주고받은 뒤 이내 정옥의 말 한마디를 기다렸습니다. 시작합시다. 정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자 두 사내는 무덤 둘레의 돌을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삽이 흙에 박힐 때마다 짧고 둔탁한 소리가 안개 속에 퍼졌고 나무 뿌리가 엉켜있는 깊은 흙을 들어올릴수록 냉기와 습기가 한꺼번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파내려가자 축축한 땅 속에서 낡은 관 뚜껑이 드러났습니다. 나무는 이미 습기와 곰팡이로 물들어 있었고 군데군데 갈라진 틈새로는 뭔가 희끄무레한 것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정판식이 손으로 관을 더듬어가며 이음새를 풀어내려는 순간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땅 아래 어둠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낙엽 부스러짐도 아니었고 작은 동물이 움직이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명확히 살아있는 무언가가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 위에 쌓인 흙을 마지막으로 걷어내는 순간 흙 속에서 희뿌연 비늘 하나가 스르르 모습을 드러냈고 곧이어 관 위로 하얀 뱀 한 마리가 조용히 기어 올랐습니다. 백사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혀를 날름거렸으며 그 움직임은 놀랍도록 느릿하고 침착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백사와 마주한 관의 반대편 틈에서 갑자기 굵고 검은 구렁이가 머리를 들고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몸집은 성인 팔뚝만 했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점액이 반짝이며 흘러내렸습니다. 2마리의 뱀은 관 위 정중앙에서 서로 마주선 채 몸을 둥글게 말아 정확히 서로의 꼬리를 감고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정판식과 이노이는 뒷걸음질치며 얼굴이 창백해졌고 정옥은 숨을 삼킨 채 뱀들의 눈빛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눈동자엔 날카로운 공격성도 흔한 야생의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오래도록 기다렸다는 듯 관 위에서 자리를 지키며 서로를 단단히 감고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안개 사이로 인기척이 들려왔고 곧 방망금이 무릎을 감싼 채 언덕을 올랐습니다.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고 한 손엔 작은 부적이 들려 있었습니다. 현장을 본 그녀는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뱀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 관 속에 있질 않았어요. 이 2마리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떠나지 못한 거라니까요. 그 말에 정옥은 관 옆으로 조심스레 다가가셨고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나무판을 밀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본 순간 그곳에 남아 있어야 할 어머니의 머리카락과 손편지, 민수의 유품 일부는 애습이 사라져 있었고 일부 유골은 심하게 훼손된 채 흙과 엉겨 있었습니다. 손등 위로 백사의 비늘이 스쳤지만 정옥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방망금은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묘가 아니에요. 뭔가 이 무덤에서 빼낸 놈이 있어요. 아마 죽음이 아니라 억울함을 묻어둔 사람입니다. 정옥은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제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잘못 묻었던 것입니다. 관 위에 또아리를 튼 2마리의 뱀은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듯한 기세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백사는 고개를 조금 치켜들고 있었다가 정옥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알아챘는지 천천히 그 눈을 정옥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눈동자 속엔 분명히 어떤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맹수처럼 번뜩이지도 않았고 혀를 날름거리는 본능적 위협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옥은 그 작고 둥근 눈에서 오래전 어린 아들의 눈빛과 아주 닮은 슬픔 하나를 느끼고 말았습니다. 박만금은 뱀들을 조심스럽게 살피다가 다시 관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식이 심하게 진행된 내부는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관을 쓸 때 함께 넣었던 정옥의 머리카락과 손편지 그리고 민수가 늘 품에 지니고 다니던 작은 목걸이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 해도 그런 물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옥 씨 여긴 누가 다녀간 적이 있어요. 그냥 흙 속에서 썩은 게 아니라 뭔가를 누가 빼낸 겁니다. 박만금의 말에 정옥은 몸을 일으켜 관 옆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주름진 손끝이 흙을 더듬으며 작은 조각이라도 남은 것이 있나 찾아보셨지만 관 안엔 유골 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관 아래쪽 틈에서 낡은 천안 조각이 흙 속에 묻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민수가 생전에 입던 옷의 일부로 보였고 그 끝에는 타다 남은 듯한 순 냄새가 어렴풋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손에 천 조각을 들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뱀들의 눈을 마주하셨습니다. 백사는 더 이상 위협하지 않았고 구렁이는 한 발짝 물러나 관을 비워주었습니다. 이윽고 두 마리는 서로 몸을 감은 채 조용히 풀숲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선 채 그 긴 시간을 지켜낸 존재들의 뒤를 눈으로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만금은 깊은 한숨을 쉬며 무릎을 탁자에 짚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백사랑 구렁이 흔한 게 아니에요. 이승과 저승의 문턱을 지키는 존재들이라는 말 들으신 적 있으시죠? 억울하게 죽은 이나 죽음 속에 비밀을 품은 이들이 떠나지 못할 때 아주 드물게 저런 존재들이 남아묘를 지킨다 해요. 정옥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오래전 장례 당일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셨습니다. 민수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허둥지둥 장례를 치렀던 날, 묘지를 고를 시간도 없이 묘역 가장 구석, 물이 고이던 자리에 관을 묻었던 날, 장례식장에서 급히 올라온 두 장의 문서와 그리고 당시 민수의 며느리였던 지연의 얼굴,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선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관 앞에 무릎을 다시 꿇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꼭 다 알아볼게. 내가 왜 못 떠났는지 이제 알 것 같구나. 그날 오후 정옥은 집에 돌아와 낡은 장롱을 열고 아들의 유품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잊고 지냈던 장례식 서류 한 장, 보험사에서 발급한 지급 확인서, 그리고 그날 입관 전에 적어 내려간 메모 한 장이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서류의 이름을 들여다보다가 거기 적힌 수령인이라는 항목 아래 아주 낯익은
이름을 발견하셨습니다. 지연. 20년 전 민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날부터 지연은 단 한 번도 묘소를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지연이라는 이름은 오래전부터 정옥의 마음속에서 지워진 듯 흐려져 있었지만 그날 밤 그녀가 다시금 떠올린 그 이름은 무겁고 날카로운 것처럼 가슴 한복판에 박히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아내였고 민수가 세상을 떠나던 날 그 누구보다 목 놓아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사망보험금 수령 직후 그 여인은 뒷말 하나 없이 이 집을 떠났고 그 이후 한 번도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그 모든 걸 잊으려는 애쓴 선택이라 여겨 넘겼지만 지금은 그 침묵이 섬뜩하고 그 무심함이 이상하게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정옥은 다음 날 아침 마을 택시에 몸을 실으셨습니다. 시내 은행까지는 평소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먼 거리였지만 마음속에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의문이 생기고 나니 지팡이조차 가벼워지는 듯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보험 관련 서류를 오래전에 폐기했다고 말했지만 정옥은 끝내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한 직원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고객님 가족분 중에 사고 당시에 민수 씨 계좌와 연결된 다른 분이 특수 수령권을 썼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당시 지급자는 지연 씨였고 그분의 위임하에 상속 절차가 특별히 빠르게 처리되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정옥은 그 자리에서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사고 당일도 아니고 사흘 뒤에 접수된 문서 하나. 그것이 모든 유품과 기록, 관 속 유물까지 사라지게 만든 시작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은행을 나서신 정옥은 그때부터 지연의 행적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다행히 마을에 있던 오랜 지인이 지연의 고향 주소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재혼한 후 강원도 모처에서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한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옥은 작은 손가방 하나만 들고 마을에 사는 지인의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하셨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3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강변을 낀 국도변의 조그만 칼국수집이었습니다. 간판은 새 것이었고 식당 앞에는 외제 SUV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식당 안은 이미 점심 손님들로 북적였고 홀 한가운데를 종종 걸음으로 누비는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여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반짝이는 브로치가 달린 앞치마, 그리고 짧고 단호한 말투. 분명히 지연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식탁 옆에 서서 물잔을 내리려다 고개를 돌렸을 때 두 사람의 눈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지연은 손에 쥔 물컵을 놓치지 않았지만 그 표정에는 놀람보다 당황, 반가움보다 당혹감이 먼저 스쳤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다가가셔서 테이블 앞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손가방을 열어 오래전 장례식장 서류 사본을 꺼내 지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내가 말하던 끝까지 함께할 약속이었니? 그 말에 지연은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말도 없이 서류를 집어 주머니에 넣으려던 찰나 정옥은 다시 손을 뻗어 그것을 되찾으셨습니다.
넌 민수를 묻기 전에 이미 민수를 지운 거야.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고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20년 동안 울고 또 울어 다 말라버린 사람처럼 그녀는 감정이 아니라 진실의 무게로 말하고 계셨습니다. 지연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땐 제 인생도 망가질까 무서웠어요. 그 사람은 떠났지만 저는 살아야 했거든요. 정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살기 위해 누굴 묻은 거라면 이젠 그 무덤에서 끌어내야지. 정옥은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더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지연이 따라오지도 붙잡지도 않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단지 들켰다는 당황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민수의 아내도 자식 같은 존재도 아니었고 오직 남의 죽음을 딛고 선 사람의 민낯일 뿐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정옥은 그날 밤 박만금의 집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초를 켜놓은 방 안은 전보다 훨씬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고 만금은 정옥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물었습니다. 찾으셨죠? 그 사람이 누군지.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손에 쥐고 있던 지연의 서류 사본을 꺼내 조심스레 내놓으셨습니다. 만금은 그것을 몇 번 훑어보다 조용히 초 옆에 두었습니다. 그 여자, 자기가 살려고 애를 그렇게 묻은 겁니다. 근데 그 애가 그냥 묻힌 게 아니었어요. 그 땅에서 20년 동안 버틴 건 엄마한테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다는 걸. 만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족보책 한 권, 그리고 오래된 청동 숟가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금은 그중 숟가락을 꺼내 정옥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오래전 사람과 혼이 섞이지 않았던 맑은 기운을 가진 산에서 만든 숟가락이에요. 이걸로 밥을 지어 그 아이 이름으로 한번 제사를 올려보세요. 아직 그 아이 마지막 인사를 못했거든요. 정옥은 숟가락을 두 손으로 받으셨습니다. 이제 단순히 아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 아니라 묻혀있던 진실을 드러내고 떠나보내는 일이 되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정옥은 동네 사람 한 명 없이 조용히 민수의 이름으로 밥을 짓고 백지에 붓으로 민수의 이름석 자를 쓰셨습니다. 향이 피어오르고 뚜껑을 덮은 가마솥 안에서는 고슬고슬한 밥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밥이 완전히 익고 뚜껑을 여는 순간 마당 끝에서 흰 새 한 마리가 잠깐 날아들었다가 지붕에 앉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뱀이 떠난 자리에서 새가 왔다는 건 무당의 말대로 기운이 바뀌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은 조용히 박만금과 마주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정말로 민수를 죽음으로 내몬 게 사실이라면 이젠 그 죄값 받게 해야겠지요. 박만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받게 해야지요. 하지만 어른답게 하늘이 보게. 정옥은 그 말에 작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쪽지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거기에는 지연의 남편 이름, 식당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보험 계약 번호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왜 20년 동안 모아놨을까요? 어디에 쓸 줄 알고. 이제 정옥은 준비가 끝나셨습니다.
억울하게 묻힌 아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죽음을 비웃으며 돈과 안락을 누린 사람들에게 조용하지만 강한 방식으로 복수를 시작하실 때가 온 것입니다. 지연의 식당은 여전히 잘 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손님은 끊이지 않았고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잡지 인터뷰까지 마쳤으며 마을에서는 늦게 핀 부자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식당 앞 화단에 이상한 흔적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흙을 긁어놓은 듯한 자국, 그리고 뿌리가 뽑힌 듯 비틀린 화초들. 직원들은 고양이 짓이라 했지만 CCTV엔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실내였습니다. 새벽마다 주방 쪽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매일 아침 누군가 냉장고 문을 연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난 정확한 시간은 민수의 사망 시각과 같았습니다. 새벽 2시 47분.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용히 동네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민수의 사망보험 청구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셨고 지연이 사용했던 보험 대리점의 직원과 통화 기록, 그 당시 사용했던 공동인감 서류 복사본을 입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호사에게 건넨 뒤 말하셨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고소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건 밝혀야 할 일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보내놓고 떳떳하게 사는 게 말이 됩니까? 며칠 뒤 민수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옥이 보내준 서류를 통해 위임과 수령 과정에서 명백한 불일치가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사망 당시 민수가 사고를 당하기 전 서명했다는 내용이었지만 민수의 서명이 실제와 다르다는 검토 결과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지연의 식당에서는 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 홀 한가운데에 뱀 2마리가 얽혀 있는 채로 죽은 채 발견된 것입니다. 백색과 흑색의 두 뱀이 마치 마지막 싸움을 벌인 듯 서로를 감아 꼼짝하지 않은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라 손님이 앉으려던 의자 밑에서 실제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지연은 가게 출입을 꺼리기 시작했고 며칠 뒤엔 급작스럽게 심장 부정맥으로 병원에 실려가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언론에까지 신비한 뱀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정옥은 박만금의 집에서 함께 읽으셨습니다. 박만금은 신문을 접고 말없이 마당으로 나가셨고 정옥은 그녀를 따라 걸어 나가셨습니다. 작은 항아리에 불씨를 지핀 만금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묻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빼앗긴 채로 살게 됩니다. 남의 복을 먹고 남의 기운을 훔친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갚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주 낯익은 방식으로요. 정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당 끝엔 한 그루 작은 밤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엔 흰색과 검은색의 털이 조금씩 흩날려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예전에 백사와 구렁이가 엉켜있던 바로 그 자리와도 비슷했습니다. 정옥은 마침내 조용히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얘가 갈 수 있겠네요. 한 달 뒤 정옥은 민수의 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셨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남쪽 양지바른 언덕, 매일 햇살이 오래 머무는 땅이었고,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가을이면 국화가 저절로 자라나는 자리였습니다. 방망금이 일러준 대로 산줄기가 열리고 물길이 내려앉는 곳, 흙도 맑고 뿌리도 튼튼한 자리를 골랐습니다. 이장을 도운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무덤 옮기는 일이라는 게 원래 그런 법이지요. 하지만 정옥은 사람 수보다 그 자리를 감싸는 바람의 기운과 흙의 결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셨습니다. 무덤이 조심스럽게 옮겨지고 새롭게 파낸 관 위로 민수의 유골이 다시 안장되던 그 순간 정옥은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기도를 하신 것도 읊조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불러보셨습니다. 민수야, 이젠 따뜻하지 바람이 덜 세고 밤에 덜 춥고 여기선 새소리도 들리니까 이제 진짜 잠들 수 있을 거다. 정옥은 그날 아들의 묘 앞에 작은 비석을 새로 놓으셨습니다. 단순한 이름과 생모연도만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아주 작게 다른 글귀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는 떠나지 않는다. 기억하는 동안은. 그날 저녁 정옥은 이장한 묘 옆에 돗자리를 깔고 앉으셨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주변 숲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천천히 날아와 그녀의 등 뒤가지에 앉았습니다. 머리끝이 하얗고 날개 끝이 묘하게 검은 빛이 도는 새였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돌려 새를 보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참, 너도 보고 싶었구나. 그 순간 하늘로 불어오르던 저녁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바람결에 실려 온 풀잎소리 사이로 어쩐지 아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환청이라 하기엔 너무 익숙한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 몇몇은 정옥의 집에 다녀간 뒤 이야기했습니다. 마당이 어쩐지 한층 밝아진 것 같다고, 고양이들도 다시 드나들기 시작했다고, 밤이면 기척 없이 조용하던 창가에서 간혹 아이 발소리 같은 것이 들리곤 한다고. 정옥은 그 모든 말을 조용히 들으셨고 그날 저녁에도 아들의 사진 앞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올리셨습니다. 그날따라 그 사진 속 미소가 어쩐지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흐르지만 어떤 사랑은 시간에 젖지 않고 남습니다. 억울하게 묻힌 진실이 밝혀지고 그 진실이 떠날 수 있도록 품은 사람이 있었기에 이 이야기는 복수로 끝나지 않고 작은 평안으로 마무리된 것이었습니다. 정옥은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새로 심은 들국화를 돌보고 마을 아래로 천천히 산책을 나가십니다. 길가의 돌멩이 하나까지 살피며 자신이 걸어가는 이 길이 누군가에겐 돌아가는 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